안녕하세요. 사이버 상담학교 역동상담 연구를 수강 신청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강의를 맡게 된 한국정신치료연구원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송영미라고 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재미있고 또 유익한 공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동상담 연구는요, 지난 학기에 혹은 또 들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역동상담 기초를 들으신 분들이 역동상담에 대한 기본 개념 중에서 중요한 개념들 6가지를 뽑아서 또 심어하는 과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는 6개로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사례 연구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 1장을 들어가기로 하죠. 상담의 초기 문제와 작업관계에 관한 건데요. 학습 목표를 일단 같이 볼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상담치료란 상담자와 내담자가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역동상담에서는 상담자하고 내담자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모든 치료 방법에서도 치료자하고 내담자하고의 관계가 사실 없을 수가 없는데 특히 역동상담에서는 이러한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관계를 통한 치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그 첫 만남의 중요성과 함께 어떻게 작업관계를 형성하여 갈 것이며 또 그 과정에서 내담자의 다양한 욕구들이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표출이 되고 그에 따른 상담자의 역할들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는 그러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네, A 작업관계 형성 저희가 같이 들어가 볼게요. 상담이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를 통한 치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처음 만나서 이제 일단 상담을 시작하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관계성들이 생기는데 그 여러 가지 측면에 생기는 관계성들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이관계의 측면과 또 하나는 치료 동맹적 관계의 측면으로 저희가 이제 양분할 수가 있겠어요. 전이관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역동연구 기초 들으시면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전이관계 아시죠? 기억나세요?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네, 제가 잠깐 다시 정의를 해드리자면 내담자가 과거 어린 시절에 정서적으로 중요했던 대상, 인물에게 가졌던 감정을 상담관계에서 상담자 혹은 치료자에게 반복해서 느끼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전치시키는 건데 이 전이관계에 대한 강의는 이번 역동상담 연구 3강에서 제가 자세하게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관계의 종류 면에서만 설명을 드리자면 전이관계와 또 하나는 치료 동맹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치료 동맹적 관계는 뭐냐면 작업관계라고 밑에 되어 있는데 영어로 3가지 용어가 있죠. Working Alliance, Working Relationship, Therapeutic Relationship 이렇게 3가지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Working Alliance는 작업 동맹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고요. Working Relationship은 작업 관계, 또 Therapeutic Relationship은 치료적 관계라고 저희가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업 관계란 상담자와 내담자 상호 간에 형성하는 관계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작업 관계란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갖는 비신경증적이고 비전이적인 앞에 관계의 2가지 측면 중에 하나가 전이관계라고 그랬는데 이 작업관계란 전이관계 말고 비전이적인 관계죠. 또 비신경증적인 그런 관계 외에 합리적, 이성적, 목적, 지향적, 또 현실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동기를 갖고 있고요. 또 상담자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자세, 또 상담자의 지시와 인도를 따를 수 있는
능력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작업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좀 더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서는 이제 초기의 작업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치료관계, 작업관계, 혹은 여러분들이 정신분석학, 정신분석에 관한 책들을 보면 치료동맹, Therapeutic Alliance라는 용어들을 흔히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치료동맥은 사실은 정신분석적 심리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중요하냐면요. 내담자하고 상담자 간의 이 치료동맹 관계가 얼마나 잘 되는지에 따라서 치료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저희가 판가름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역동상담이 목표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내담자 안에 이런 치료동맹적인 어떤 측면, 이런 능력들을 많이 이렇게 발달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동맹의 개념이 사실은 역동상담 이 기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담자가 상담자를 만나서 일단 관계를 맺게 되면 상담 세션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서 내담자는 상담자에 대해서 과거의 어린 시절의 느낌의 어떤 전치된, 투사된 그런 전이 관계를 많이 이렇게 발달시키게 돼요. 그래서 전이 감정의 트랜스퍼런스가 상담자에 대해서 이렇게 팽팽하게 증폭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이 관계에만 내담자가 매달려 있으면 사실은 치료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전이 관계를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해서 매줌과 동시에 사실은 그 전이 관계의 특성들, 전이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볼 수 있는 인트로스펙션이라 그러죠. 내성할 수 있는 내담자의 능력이 있어야만 이 치료 동맹적 관계를 맺어야만 상담에서 치료가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담 초기에 내담자한테 이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은 상담자가 잘 보고 내담자한테 어떤 상담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상담자 스스로 좀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C에 다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열려져 있고 편안한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이 거리, psychological distance, 심리적인 distance, 거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들이 많은데, 내담자하고 상담자 간의 거리가 있다는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서 덜 지지적, 덜 공감적이라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디스턴스가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치료 동맹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열려져 있고 편안한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한데, 초기에 어떤 상담자가 이제 내담자를 상담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런 패턴들을 저희가 관찰을 해보면 아주 과대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내담자의 심리적인 아주 밑바닥에 있는 근원적인 의존 욕구가 상담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팽창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치료동맹적 관계, 또 이런 심리적인 거리의 개념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욕구가 좌절될 경우에, 내담자의 의존 욕구가 좌절될 경우에 치료 또한 실패로 끝나게 되고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작업관계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상담자하고 내담자 간에 어떤 일정한 거리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친하면서도 굉장히 친밀하면서도 거리감이 있어서 좀 일반 관계랑은 좀 다르죠. 일반 관계는 그냥 친밀한 관계만 유지하면 되는데, 상담 관계는 그 친밀한 전이 관계 속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내가 이러한 관계성들을 일반적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반복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심리적인 것들을 인트로스펙션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내담자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리감, 치료동맹적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번에 보시면은 다음의 한계를 잘 지킬 수 있는 내담자만이 통찰 상담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담 초기에 이러한 능력이 내담자한테 있는지를 잘 평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치료적 거리는 상담적
뿐만 아니라 내담자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는 이제 그 거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한계를 내담자가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몇 가지 한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A를 보시면요. 예. 그 책임의 한계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치료의 책임을 상담자와 내담자가 나누어 갖는 것이다. 물론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치료 책임이 누구에 있는가 하는 것은 치료자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부분이 치료자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 여기서 말하는 치료의 책임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느꼈을 때 어떤 부분이 이제 이렇게 막혀서 본인이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고 느낄 때 사실은 그게 역동상담에서 보면 그 내담자의 역동 부분에 있는 몇 가지 요소들 때문에 그 상담자하고 내담자 간에 어떤 관계성에서 이제 블락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을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서 내담자가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치료 과정이고 역동상담의 어떤 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치료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런 책임을 내담자가 자기의 요소를 전혀 보지 못하고 상담자한테 모든 치료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내담자는 그 책임의 한계를 지킨다고 할 수가 없겠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의 한계인데요. 예, 저희 연구원 상담실에서도 보면 이제 상담자들이 상담을 할 때 보통 50분 정도 하죠. 예, 또 굉장히 좀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상담을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번 이상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처음에 이거를 이제 상담에서 그 구조화라고 그러는데, 상담자가 상담을 시작할 때 뭐 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고 일주일에 몇 번 언제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한다. 그리고 이제 구조화라는 건 그런 거죠. 뭐 오지 못할 때는 뭐 하루나 이틀 전에 반드시 연락을 주고 뭐 빠진 회기에 대해서 메이크업을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상담 구조화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내담자가 사실은 어떤 본인의 감정을 얘기할 때도 이러한 시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상담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한계들을 내담자가 인식을 하고 지킬 수 있어야 통찰 상담이 가능하다는 거죠. C를 보면은 공격적 행동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 내담자 중에 상당히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어그레션, 공격성이 많고 또 많을 뿐만 아니라 이 공격성에 대해서 컨트롤이 안 되는 내담자의 경우에 그 공격적인 행동을 행동화, 액팅아웃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상담자한테 상당히 위협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뭐 주먹으로 테이블을 친다든지 아니면 뭐 물건을 집었다 놨다 한다든지 하는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람이 사실 이거는 상담 외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의 공격적 행동을, 그 공격성을 행동화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액팅아웃 하지 않고 내담자가 자신이 어떠한 분노를 느끼든 어떤 화가 나는 상황이 돼도 그러한 감정들을 내담자가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알아야 통찰 상담이 가능합니다. D를 보면 그 의존적 욕구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인간의 가장 심리적인 바닥에 있는 게 사실은 의존 욕구죠. 그래서 깊이 있는 상담이 세션이 계속 진행이 되면 내담자 안에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의존성이 상담자를 향해서 조금씩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동상담, 그 통찰 상담이 잘 진행이 되면 내담자가 사실은 상당히 퇴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이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상담자를 내담자가 어린 시절에 그 부모로 생각하는 심리적인 면에서 부모로 생각하는 면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의존하고 싶어요. 뭐든지 이제 상담자가 알아서 좀 해주길 원하고, 이해해주기를 원하고, 자기를 받아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느끼는 것처럼 상담자도 그만큼 많이 느끼기를 원하고 굉장히 이런 의존성이 많이 이제 팽창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작업관계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전위적인 의존성을 나타내면서도 이것들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어야 사실은 통찰 상담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정해진 시간 안에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말로 표출시키면서 본인의 의존적인 욕구를 느끼면서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만 통찰 상담이 가능하고, 이 한계를 지킬 수 없는 내담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그런 역동을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 상담은 하지 못하고 이제 저희가 지지 상담 쪽으로 가야 되겠죠.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네, 이제 B의 내담자의 다양한 욕구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상담자가 내담자를 만나서 초기의 작업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담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욕구들에 대해서 상담자가 미리 인식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욕구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상담자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통찰된다는 것을 상담자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의존 욕구죠. 예, 여러분들 그 어떤 대상한테 대해서 의존 욕구 한번 느껴보셨어요? 예, 의존 욕구가 굉장히 뿌리 깊은 욕구죠. 예, 그 다음에 이해, 용납, 뭉인되고 싶은 욕구. 이해받고 싶고요. 굉장히 이해받고 싶어요. 더군다나 상담이 좀 깊이 있게 여러 세션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내담자는 그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신뢰감을 갖게 되는 대상을 만나기 때문에, 상담자가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또 용납되고 싶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묵인되었으면 하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보면은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네, 두 번째는 실제 이해의 욕구. 네,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관계에서 욕구들이 있을 때 그런 욕구들이 실제로 이해되기를 바라는 그런 욕구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통찰 상담에서 저희가 주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비율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욕구가 이 전위관계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통찰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전위관계 욕구가 그 약간 있어야 통찰 상담이 진행된다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어떤 뜻이냐 하면 처음에 이제 그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할 때, 작업 관계를 형성할 때 내담자들이 상담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호감, 좋아하는 마음, 또 믿고자 하는 마음, 의존하고 싶은 어떤 욕구들, 이런 거랑 관계된 유아기적이고 신경질적인 전이관계가 약간 있어야 상담이 드랍되지 않고 그 상담자를 믿으려고 하고 상담하려는 동기가 생기고, 그래야 이제 통찰 상담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협동적 인간관계의 욕구. 이 5번이 만약에 전이관계의 욕구가 그 아까 설명드린 두 가지 관계 측면 중에 전이적인 측면이라면, 이 협동적 인간관계의 요구는 뭐냐면은 좀 작업관계, 비신경증적이면서도 비전이적인 어떤 치유 동맹적 관계의 욕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5페이지로 넘어왔어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내담자의 다양한 욕구들 때문에 사실은 상담자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다양한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한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또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상담자가 하게 되는 역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돕는 권위로서의 상담자. 일반적으로 내담자가 상담자를 만나면 상담자 스스로는 상담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 나는 권위적이지 않아. 나는 뭐 내 성격 특성상 나는 권위적이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내담자가 보는 상담자는요. 뭐 어쩔 수 없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상당한 권위를 부여하고 상담자는 권위적인 인물로서 비춰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상담 세팅이라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상화된 부모상으로서의 상담자인데 뒤에 나오지만 내담자는 과거에 스스로가 갖고 싶었던 스스로 이제 그런 관계를 맺고 싶었던 idealized 된 그 parents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그러죠. 프로이드가 말한 건데요. 그 이상화된 부모상을 상담자한테 그런 욕구들을 투사를 하기 때문에 그 상담자가 이상화된 부모상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실제 부모 역할로서의 상담자. 뭐 약간 중복이 되는 감도 있는데 그 실제 부모가 자녀한테 해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기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내담자의 그런 욕구에 맞춰서 그런 역할을 하는 상담자의 어떤 모습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타 과거의 중요한 인물로서의 상담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전이 부분에서 많이 드러나게 될 텐데 상담자는 사실은 여자 상담자라고 그래서 꼭 어머니에 대한 그 전이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치료자가 남자라 그래서 꼭 남자에 대한 전이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그 상담 세션이 많아지고 깊이 있는 상담을 좀 꾸준히 진행하다 보면은 또 내담자가 여러 상담자로서 여러 내담자의 임상 경험이 쌓이면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상담자가 내담자를 향해서 갖는 그런 전이 감정 중에 여러 가지가 과거의 중요한 인물의 어떤 다중적인 역할을 상담자가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내담자라도 그 과거 내담자 어린 시절에 엄마하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혹은 뭐 할머니의 어떤 복합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진 그런 인물로서 치료자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때로는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던 뭐 언니나 동생이나 혹은 남자 형제나 뭐 이런 아무튼 중요한 인물로서 상담자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상담자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치료 동맹 부분에 있어서 협조적인 파트너로서의 상담자의 역할 이렇게 이제 크게 5가지로 나눠봤는데 내담자의 욕구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상담자도 이런 다중 역할이 기대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작업 관계에 대한 저항들은 따로 이제 뭐 세부적인 목록이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상담자가 이제 초기에 이런 작업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관계를 잘 맺으려고 그래도 초기부터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 내담자가 이제 동기가 없을 수가 있고요. 상담에 대한 동기. 부모의 그 권유 때문에 오게 된 어떤 뭐 청소년 내담자라고 그럴까? 아니면은 뭐 집안 식구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보낸 내담자라고 그럴까? 이런 사람들 사실 상담에 대한 동기가 있겠어요? 예, 없죠. 그런 동기 부족 때문에 작업 관계에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동기가 있어서 왔는데, 흔히 이렇게 임상 장면에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은 불안 때문에 사실은 작업 관계에 대한 저항들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니면은 초기에 상담자하고 내담자하고 관계 맺는 패턴 자체가 역동적인 측면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저항에 걸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처음부터 그 치료자 혹은 상담자를 본인이 굉장히 이렇게 과거에 분노했던 권위적인 인물로 보면 자기가 도움을 받고자 해서 오긴 왔지만 사실은 그런 권위자를 다시 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식적인 저항을 많이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초기에 작업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런 저항들이 생기면 이런 저항들을 상담자가 빨리 인식하고 이 부분을 잘 다루어서 계속 상담에 내담자가 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상담했던 경우에 내담자가 굉장히 불안해서 이제 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상담을 끝나고 상담실에 들어갔더니 내담자가 저를 보자마자 이제 벌떡 일어나갖고 뭐라 하냐면, 선생님 얼굴만 보고 이제 상담 안 하고 집에 가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내담자가 이 상담을 시작하는 거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불안을 없애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불안을 다루지 않고 작업 관계를 맺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은 내담자의 불안한 마음을 일단 이해를 해주고요. 충분히 공감하고 누구든지 상담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본인이 정 원하지 않으면은 상담하지 않아도 괜찮다. 근데 이제 뭐 멀리서 왔으니까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라도 한 잔 편안하게 좀 드시고 그렇게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둘이 차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뭐 여기를 찾아오게 된 어떤 그런 과정이나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담자가 좀 공감적으로 이렇게 잘 그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굉장히 불안이 가라앉고, 그 다음에 사실은 너무 떨리고 본인이 어떻게 비춰줄지 모르고 평가받을지 모르고 그런 데 대한 불안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잘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담자의 어떤 그 심리적인 면들 때문에 작업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저항들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는 상담자가 이 부분을 인식하고 먼저 다뤄줘야만 앞에서 얘기했던 작업 관계가 이제 맺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예, 이번 강의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관계라는 말을 제가 이제 굉장히 여러 번 하게 되죠. 관계 그러는데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작업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상담자가 그 내담자의 어떤 그 심리적인 면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을 전달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볼게요. 쭉쭉 읽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상담 기술에 대한 상담에 대한 기술들, 상담자들의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작업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적절한 얼굴 표정, 상담자의 표정을 말하는 거죠. 제스처, 또 말씨, 질문들, 반응들을 통해서 작업관계를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많이 도움이 되죠. 작업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 필요한 상담자의 노력으로서는 문제를 이해한다는 것을 전달하기죠. 내담자가 가지고 온 그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을 전달을 하면은 좋아요. 모든 내담자들은 그들의 상담자가 지적이고 지혜롭고 예민하기를 바랍니다. 즉, 내담자가 본인은 언어하지 못하는 느낌이나 태도를 상담자가 반영해 주거나, 저희가 이제 뒤에 4강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명료화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죠. 네. 혹은 또 표현하지 않은 내담자의 걱정이나 관심을 상담자가 대신 표현해 주는 것, 또 내담자의 감정이나 갈등에 반응하는 예민성을 보여주기를 원하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본인의 느낌을 좀 알아주고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데, 상담자가 이러한 내담자의 마음을, 내담자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것을 전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혼란의 표현, 또 상담자가 내담자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게 표출되는 거, 혹은 당황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면은 내담자의 중요한 정보를 잊어버리는 것 등의 노출을 피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노출을 피하도록 해야 된다. 노출만 하지 않으면 되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상담자가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는 내담자의 심리적인 부분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1시간 이렇게 같이 내담자의 얘기를 듣는데 상담자들이 어텐션을 기울여서 내담자의 굉장히 언어화 혹은 언어화되지 않은 비언어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공감하면서 그 과정들을 읽어나가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세밀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기억을 해야 되고 또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내담자 심리 안에서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것들은 상담자가 이제 잊지 않고 기억을 해두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내담자의 혼돈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로 꿈의 해석이 있는데, 특히 초기의 내담자 꿈은 내담자 상담자 관계를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어떤 관건이 됩니다. 상담을 해보면 좀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상담을 시작한 내담자들이 상담 초기에 꿈을 굉장히 많이 꿔요. 일부 내담자들은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상담 장면에 꿈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지만 사실은 정말 그런가 싶을 정도로 상담 초기에 치료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꿈들을 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는데 한 꿈을 갖다가 잠깐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예, 첫 번째 꾼 내용이에요. 한 내담자가 꿈속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바쁘게 신문을 읽고 있는 사람 옆에 앉아 있어요. 내담자는 그 사람의 주의를 끌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는 마침내 무시당한 기분을 느끼면서 지하철을 내린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뭐인 것 같아요? 예. 잠깐 좀 생각해 보시죠. 내담자가 꿈속에서 바쁘게 신문을 읽고 있는 사람 옆에 앉아 있는데, 뒤에 이제 꿈 강의 때 제가 설명을 드릴 테지만, 그 바쁘게 신문을 읽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복합적인 인물일 수도 있지만, 상담 초기에 꾼 꿈은 사실 치료자에 대한 꿈이라고 생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은 내담자가 관심을 받고 싶은, 초기 관계를 맺고 싶은 상담자의 모습이라고 많은 부분이 보여지죠. 그런데 이제 그런 내담자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마침내 무시당한 기분이 들어서 지하철을 내리는 꿈이에요.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상담자가 이제 내담자한테 상담 초기 관계 맺는 부분에 대해서 잘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이 부분을 잘 다뤄줬어요. 그랬더니 이 꿈을 꾸고 난 수주 후에 다시 내담자가 꿈을 꿔왔습니다. 두 번째 꿈이에요. 예, 내담자는 자신이 심이 없는 연필을 사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새 연필을 준다. 옆에 어떤 사람이 누구죠? 예, 상담자죠. 그에게 새 연필을 준다는 건 뭘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담자한테 어떤 동기를 부여할 수가 있고 치료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갖게 해주고 기대를 갖게 해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초기에 좀 내담자의 감정이 상담자한테 많이 걸려 있을 때 초기에 꾼 꿈을 잘 상담자가 다뤄주는 것은 앞에 뒤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초기에 작업관계를 맺는 데에 대한 저항을 상당 부분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B로 가보면요. 관심의 전달. 내담자를 실험실의 병리 현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관심을 나타내는 태도는 작업관계 형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내담자의 사적인 삶, 야망, 선호, 싫은 것, 목표 등의 이야기에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 비언어적으로 인격적인 존중, 인격적인 존중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담자가 지난 시간에 표현했던 개인적인 사항들을 기억하고 다시 언급하는 것은 상담자의 관심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내담자가 무슨 얘기 했을 때, 그 부분은 지난번에 당신이 얘기한 그런 거와 마치 유사하게 들리네요. 이렇게 하면, 상담자가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그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구나. 상당히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상담자의 관심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얼마나 좋겠어요. 내담자가 마음이 놓이면서 이해받고 있구나. 내가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겠죠. 좋겠죠? 한편 상담자의 무관심이 드러나는 것은 작업관계를 깨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담자가 언급한 중요한 사항들을 잊어버리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몇 살이라고요? 하는 거를 얘기했더니 내담자가 지난번에 선생님 그 질문 하셨었는데요. 이런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행동들, 면담 시간에 편지를 뜯거나 전화를 받거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등 상담자가 그 상담에 집중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은 관심을 전달하는 방법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인상장면으로 상담을 하실 때는 아예 핸드폰은 갖고 들어가시지 않는 게 좋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전화가 있는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모음으로 안 해놨을 경우에 전화가 울리면은 상담자가 옆에서 이제 전화를 안 받고 이제 코드를 뽑거나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리 아무튼 상담 1시간 혹은 50분 안에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아주 풀 어텐션을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은 상담의 초기 작업 관계를 위해서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담자의 관심이 물론 매일 한결같을 수는 없죠. 상담자가 기분이 좋고 밝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주의 깊고 또 민감한 반면 어느 날은 상담자가 기분이 우울해져서 소극적으로 보이고 또 민감하지 못하고 공감도 없어서 관계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상담자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일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내담자 또 이런 치료 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자면 상담자가 이런 부분 때문에 본인의 컨디션을 좋게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자극에 좀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나름대로 그 마음의 복잡한 그런 문제도 상담 세션에 들어가기 전에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내담자한테 전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를 보시면요. 인내와 수용의 전달. 모든 내담자는 좌절, 혼돈, 고통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상담자의 위로를 바라죠. 내담자가 아무리 성숙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상담에서 내담자는 유아기적이 되죠. 유아기적인 요구와 필요를 표출시킵니다. 그리고 상담관계는 이러한 정서들을 강화시킨다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 상담을 안 하셨다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담 세팅 안에서 한 사람은 자기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상담자는 그 얘기에 온갖 집중을 다해서 이렇게 듣고 있는 그런 상담의 그런 관계성은 내담자를 상당히 퇴행시키기 쉽기 때문에 유아기적인 욕구와 필요를 표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은 허용과 수용, 이해의 분위기를 필요로 하고 또 비난과 도덕적인 또 판단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내담자가 회귀가 진행되면 될수록 본인이 일반 관계에서는 표출하지 못했던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을 표출하게 되는데요.
이런 감정들, 사람의 감정이 사실 밑바닥에 들어가면 상당히 유치한 감정들, 왜냐하면 유아기적인 감정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치한 감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그것들을 성인으로 대하면서 수용적으로 받아주는 상담자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9페이지 왔어요. 인내하면서 처벌적이거나 판단적이 아닌 태도, 내담자가 말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보이는 것, 조용하면서도 수용적인 그런 표정을 짓고, 초조하거나 정서적인 돌출이 없이 내담자를 비난하거나 모욕감을 주지 않는 태도 등이 초기 작업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자가 이러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내담자가 상담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내담자가 상담을 지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내담자가 사실은 결정할 문제입니다. 내담자가 상담을 중단하려고 할 때 흔히 상담자는 그것이 내담자의 무지와 고집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에 수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저게 본인 문제, 본인이 지금까지 갖고 왔던 행동 패턴, 관계 패턴 때문이지 저거를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내담자가 불안의 엄습에 직면해서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임을 이해한다면 상담자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 되죠. 물론 내담자가 그만두겠다 그래서 아예 그만둬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그만두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잘 표현하도록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 D 보면 객관성의 전달, 얼굴과 태도에서 비징벌적인 인상을 주도록 하며 유머 감각이나 비판을 수용하는 능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에게 그 개인의 사적인 의견이나 철학, 또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 판단 등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여러분들이 실제로 상담을 하실 때 보면 상담자로서 내담자가 판단하는 저거는 아닌데 싶은 그런 게 있어요. 내 가치 판단과 틀린 경우가 가끔 나타나요. 그렇지만 상담은 네가 옳으냐, 내 가치가 옳으냐를 비교하거나 그거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가치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하는 게 상담이기 때문에 그 내담자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중립성, 뉴트럴리티의 개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 누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자료들이 상담자에게 그대로 표출돼서 내담자 스스로 자기의 자료를 보고 거기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상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번에 보시면 공감 전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감을 기술적으로 전달하기에 앞서 사실은 정말 공감을 스스로 느껴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공감은 감정이입이라고 그러는데 내담자가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는 것을 내담자의 자아의 기능 중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경험자. 네, 상담자의 경험자의 부분으로 충분히 느껴서 정말 그렇겠다. 당신이 그런 상황에 그렇게 처했으면 정말 그렇게 괴로웠겠다. 이런 거를 상담자가 느끼고 그런 공감하고 있음이 내담자한테 전달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자가 객관적이 된다는 것과 공감하는 것은 모순적인 것이 아니죠. 객관적이 된다는 것과 공감적인 것. 공감을 하면서도 뉴트럴리티를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이 객관적이 된다는 말의 뜻은 냉철하고 무감각하고 비인간적인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감을 할 수 없고 내담자와 정서적으로 동떨어진 상담자는 만약에 상담자가 그렇게 느낀다면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왜 내가
다른 내담자들은 괜찮은데 저 내담자한테는 공감이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동떨어진 소원한 느낌이 들까? 이게 사실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요소 때문인지 그 상담자 스스로의 역동적인 측면인지 하는 것들을 좀 스스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감을 전달하는 것은 지나치게 관심을 표현하고 숨막히게 지지적이 되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예. 그 사람의 입장을, 그런 입장에서 느끼는 내담자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 예. 이 말을 해도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은 상담자가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 이게 공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상담자는 초기 작업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공감하고 있음을 내담자한테 전달하는 게 중요하죠. 네, 마지막으로 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기독 상담자와 상담 관계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은 관계를 통한 치유라고 했는데 사실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한계가 있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의존 욕구가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모두 다 충족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충분히 공감을 해준다고 그래도 아마 어느 누구든지 본인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감정의 100%를 사람한테 공감받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한계가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상호 간에 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관계라는 의미죠. 그래서 상담심리학은 상담 관계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한계, 즉 치료적 거리를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하는 게 사실 기독 상담이잖아요. 일반 상담하고 달라서 지금까지 초기 작업 관계를 맺으면서 상담자하고 내담자의 관계 측면들을 살펴봤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저희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관계성을 의미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란 하나님과 또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 그게 저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구약의 관계는 금지와 조건의 약속 관계이고 신약의 관계는 은혜의 약속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이미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독 상담자는 특히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내담자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실은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왔냐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왔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하고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될까 하고 보면 사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많이 소원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 상담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저희와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내담자의 고통을 접하고 이거를 도와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삐번에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었지만 아직 우리 안에서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위로부터 오는 완전한 관계의 소망을 바라고 이를 제시하여야 하고요. 이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저희가 연구하고 또 지향하고 있는 기독 상담의 방법이나 어떤 개념들이 일반 상담하고 다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아직 관계에 있어서의 제한성을 잘 인식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 강의 결론적인 그 내용을 보면 많은 기독 상담자들이 흔히 우리 관계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미 완전한 것으로 착각하기 쉽고 또 그 가능성을 내담자에게 함부로 현실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실패로 끝나기 쉬운데 그 내담자가 괴로워하고 있는 내담자의 일상 관계에서의 어려움들이 상담 장면에 옮겨와서 상담자하고의 관계에서 다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기독 상담이 목표로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역동 상담 연구에서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중요하다고 선택된 강의 주제, 내담자를 상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초기 작업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는지, 그 안에 내담자의 다양한 욕구들을 어떻게 수용을 하고 상담자가 어떤 다중적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초기 작업 관계를 맺기 위해서 상담자가 어떤 것들을 내담자한테 전달해야 하는지 또 기독 상담자로서 관계에 대한 인식들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들으셨어요? 예, 1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